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가슴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연탄길의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연탄길의 이야기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컬러링북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빛나던 청춘, 추억의 컬러링북은 9월달에 출간되었습니다. 작가는 1970년대 청춘을 보내셨던 어머니 또래 분들께서 그 시절을 추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연필로 그림을 칠하며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 색칠 영상을 보시며 이야기 함께 들려드릴게요. 연탄길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시리게 뜨겁게 다가옵니다.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 그 가장의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하는 아버지께 따뜻한 안마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요. 그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새벽이 올 때까지 미니 아빠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째 월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어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니 아빠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음식점을 차리기로 말입니다. 처음 음식점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미니네 가족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어요.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난한 생활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사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이 덜컥 음식점부터 차린 것이 잘못이었어요. 어떤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미니네 음식점은 문을 닫았어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자 미니네 가족은 살림을 줄여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미니네는 조그만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산동네 단칸방으로 집을 옮겼어요. 산동네로 이사한 후 아빠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가족들과 말도 하지 않고 잘 웃지도 않았어요. 미니 엄마는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엄마가 우유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아빠는 어두운 방 안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방을 같이 쓰게 되자 미니는 민규가 공부를 방해한다며 자기 방을 따로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엄마는 조금만 참으라고 다독였지만 아빠는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루는 민규가 낡은 운동화를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내 운동화를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 거지 신발이래, 거지 신발. 민이나 민규가 그렇게 한 번씩 떼를 쓰고 신경질을 부리고 나면 아빠는 술을 마셨어요. 곰팡이가 시퍼렇게 피어있는 벽을 향해 돌아앉아 말없이 술만 드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니네 집에 우울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미니네가 산동네로 이사 온 후부터 이상하게 밤에 비가 자주 왔어요. 사나운 비바람도 몰아쳤습니다. 집들을 모두 날려버릴 듯이 바람은 거칠게 지붕을 때리고 창문을 덜컹덜컹 흔들어댔어요.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자
천장에 시퍼런 곰팡이가 자주 번졌습니다. 천장 한가운데는 어느새 동그랗게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천장에 고였던 빗물이 방바닥으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방울은 굵은 물줄기가 되어 방 한가운데로 줄줄 떨어졌어요. 엄마는 처음엔 방바닥에 걸레를 받쳐주었다가 나중에는 양동이를 받쳐놓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내 양동이도 가득 차버렸어요. 이걸 어쩌죠? 이렇게 비가 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지붕을 손볼 걸 그랬어요. 엄마는 양동이의 물을 바깥에 버리고 다시 가져오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붕대 감은 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오기 며칠 전 아빠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캄캄한 새벽 골목에서 우유 배달을 하다가 그만 맞은편 골목에서 달려나온 오토바이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사고로 아빠는 한쪽 팔을 다쳐 붕대를 감게 되었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자꾸 떨어져 내렸습니다. 민희네 가족은 빗물이 줄줄 새는 천장과 그 아래 있는 양동이를 우울하게 바라보았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민규는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민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양동이의 물을 비우고 나면 1시간도 안 되어 빗물이 또 꽉 차버리니 그걸 그대로 두고 잠이 들었다가는 아침엔 물속에서 눈을 뜨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말없이 앉아있던 아빠는 엄마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들고 천둥치는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새벽 1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선 천둥 소리가 요란하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쳤어요. 불안한 마음에 민희는 엄마와 함께 우산을 받쳐들고 아빠를 찾아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비바람 소리만 온 동네를 휘감을 뿐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아빠가 술에 취해 어딘가에 쓰러져 계신 게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들자 민희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며칠 전 민기와 싸우고 자기 방을 달라고 떼를 썼던 일도 떠올랐어요. 당장 아빠에게 달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이 캄캄한 밤에 아빠는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이제 돌아가자. 그 사이에 아빠가 돌아와 계실지도 몰라. 엄마가 말했습니다. 민희는 할 수 없이 엄마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대문에 들어서려는 순간 민희는 지붕 위에서 이상한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 검은 그림자는 바로 아빠였습니다. 온 동네를 찾아 헤매도 보이지 않던 아빠는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기 좀 봐. 아빠는 천둥 소리가 요란한 밤하늘의 빗줄기 속에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붕대감은 한쪽 팔을 겨우 가누고 다른 한쪽 팔로 우산을 받쳐들고는 빗물이 새는 깨진 기와 위에서 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민희가 아빠를 부르려고 하자 엄마는 민희의 손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아빠가 가여워도 지금은 아빠를 부르지 말자. 아빠는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 혼자 지붕 위에서 비를 맞고 계시는 거야. 아빠가 저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더 슬퍼하시게 될지도 모르잖아. 엄마는 목이 메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희의 눈에서도 빗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난한 생활을 겪는 것을 지켜보며 아빠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든든한 지붕이 되고 싶었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밤 천둥치는 지붕 위에 우산을 받쳐들고 앉아서 아빠는 아슬아슬하게 가난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막아내며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의 지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내 사랑 흑구. 영민의 집에는 흑구라는 진돗개가 있었어요. 강아지 때부터 몇 년 동안 흑구는 온 집안 식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영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흑구를 찾았고 흑구도 영미를 보면 껑충껑충 뛰어오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구가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흑구의 새끼는 어떻게 생겼을까? 영미는 어린 강아지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새끼들이 눈을 뜰 때까지는 절대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영미는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흑구가 새끼를 낳은 지 이틀째 되던 저녁이었어요. 영미는 강아지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 살금살금 계집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계집 앞에 가려놓았던 작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들추고 흑구와 어린 새끼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어요. 갑작스런 불빛에 놀란 흑구가 사납게 지저대며 계집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영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영미는 흑구의 뜻밖의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라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영미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잘 따르던 흑구가 나를 물다니? 새끼를 낳은 개들이 모두 그렇듯이 흑구 역시 평소보다 예민하고 사나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흑구는 상대가 영미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는지 물고 있던 영미의 바지가랑이를 놓았어요. 비명소리에 놀란 영미 엄마가 허겁지겁 마당으로 달려나왔어요. 영미야, 괜찮니? 엄마는 영미의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이게 웬일이니? 흑구가 너를 물다니? 그것 봐, 엄마가 새끼 곁에 가까이 가지 말랬잖아. 엄마는 울먹이는 영미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음날 아침 영미 아빠는 흑구와 어린 새끼들을 윗동네 밤나무집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 집에 갔던 영미는 흑구가 없어졌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어요. 나 때문에 흑구가 쫓겨난 거야. 괜히 손전등으로 흑구를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영미는 흑구와 어린 새끼들이 자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쫓겨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영미는 흑구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구들 몰래 흑구가 있는 윗동네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댁 넓은 마당에는 커다란 밤나무가 우뚝 서 있었어요. 흑구는 마당 한쪽에서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박힌 커다란 밤송이를 앞발로 톡톡 차고 있었어요. 그 뒤쪽으로 어미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귀여운 강아지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흑구야! 영미가 나지막히 불렀어요. 흑구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바람처럼 달려왔어요. 흑구야, 보고 싶었어. 흑구가 영미의 품속으로 더욱더 파고들었습니다. 영미의 눈물이 흑구의 머리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어느새 다가왔는지 올망졸망한 새끼들이 어미 뒤에 서서 끙끙거리며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요. 영미는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꼭 안아주었어요. 너무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그 후로 영미는 틈만 나면 밤나무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영미가 떠날 때면 흑구는 늘 그 집 옥상까지 올라와 영미가 가는 길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영미는 할아버지가 없는 빈집에서 흑구와 한나절을 보내고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곳을 나왔어요. 영미가 대문에 나서자 흑구는 언제나처럼 재빨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옥상에 서서 머리를 내밀고 아득히 멀어져 가는 영미를 내려다보았어요. 흑구는 마치 이별을 아쉬워하기라도 하듯 슬프게 지저댔어요. 그때였어요. 큰 길로 나가던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끽 멈춰섰습니다. 순간 길 옆으로 쓰러지는 영미의 모습이 보였어요.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허둥대며 사방을 살피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재빨리 도망쳐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흑구는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워낙 한적한 길이라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영민의 집 앞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흑구의 소리였어요. 집안에 있던 영미 엄마는 흑구가 왔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리고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흑구야, 네가 여길 어떻게 왔니? 영미 엄마를 보자 흑구는 더욱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그러고는 윗동네를 향해 뛰어가는 것이었어요. 몇 걸음 뛰던 흑구는 멈춰서서 영미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것 같았어요. 흑구는 다시 윗동네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흑구가 계속 지저대며 돌아보자 영미 엄마는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영미가 흑구를 보러 가끔 윗동네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해왔는데 혹시 영미에게 무슨 일이? 영미 엄마는 서둘러 흑구를 따라갔습니다. 윗동네 어느 도로변 어두운 곳에 이르자 흑구가 멈춰서더니 또다시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영미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그곳 길가에 영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영미야, 영미야, 정신 차려, 영미야. 병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의식도 없이 이틀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을 바라보고 있는 영미 엄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슬퍼 보였어요. 영미 엄마가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아무렇게나 한 손으로 닦아내고 있을 때였어요. 순간 영미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미야! 영미 엄마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지막이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영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영미 엄마는 울먹이며 다시 영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미는 엄마의 말에 반응이라도 하듯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영미는 곧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영미의 상태는 놀랍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미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영미 큰일 날 뻔했대. 흑구가 우리 영미를 살렸단다. 사고가 났던 날 그 녀석이 집으로 찾아와 얼마나 애타게 짖어댔는지 아니? 네가 위험하다는 걸 알리려고 말이야. 그 녀석 겨울이면 네 신발까지 품어 따뜻하게 해놓곤 하더니. 엄마의 말을 듣던 영미는 갸름하게 뜨고 있던 눈을 크게 치켜뜨며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항상 집에만 묶여있던 녀석이 윗동네에서 우리 집까지는 어떻게 찾아왔는지. 사실은 흑구도 지금 아프단다. 어쩌다 다리를 다쳤는지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다라는 거야. 어쩐지 그날 밤 그 녀석 뛰어가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 했어. 동물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받아야 할 거래. 아빠가 흑구 치료 끝나는 대로 밤나무집 할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 새끼들이랑 다 같이. 어때? 좋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던 영미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미는 알 것 같았어요. 대문이 잠겨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흑구가 분명 그 높은 옥상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것을. 그러다가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끝까지 자기 주인을 지켜냈다는 걸 말이에요. 해바라기 아저씨. 민석이는 휠체어에 앉아 힘겹게 병원 화장실 문을 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 아저씨가 성큼성큼 다가와 화장실 문을 힘차게 밀어주었어요. 남자가 이렇게 힘이 약해서 쓰겠니? 고맙습니다. 민석이는 겸연쩍게 웃으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을 나오려는데 마치 누군가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운 듯 화장실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민석이 앞에 조금 전에 만난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나는 네가 틀림없이 이 문으로 다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아저씨의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따라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의 가슴에 빨간 고추 잠자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거였어요. 잠자리는 신기하게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잠자리를 올려다보는 민석이에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신기하냐? 네, 아직 살아있나요? 숨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란다. 아직도 속눈썹 같은 다리로 세상을 힘껏 붙들고 있잖니. 이놈은 아저씨 옷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란다. 근데 지금은 추워서 잠자리가 없잖아요. 가을 하늘을 날다가 이놈도 아파서 병원으로 날아왔을 거야. 글쎄, 아저씨 침대 밑에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가만히 엎드려 있더라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잖니. 이놈이 그랬었나 봐. 민석이는 아저씨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이 뭐니? 민석이요. 김민석. 이름이 남자답고 멋지구나. 아저씨는 선생님이야. 가평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 못 본 지도 벌써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그리움을 토해내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벌써 몇 달째 학교에 못 갔어요. 다리가 많이 아프니? 양쪽 다리가 모두 마비되어서 저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대요. 정말 다행이구나. 아저씨도 이제 다 나았어. 며칠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아이들도 다시 가르치고 말이야. 우와, 잘 되셨네요. 그때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누나가 달려왔어요. 아빠, 말씀도 없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찾은 줄 아세요? 점심 식사 나왔는데 다 식는단 말이에요. 그래. 어서 가서 밥 먹자. 아저씨는 민석이에게 자신 있는 병실을 말해주고는 딸의 손을 잡고 서둘러 병실로 향했어요.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우울한 얼굴로 창밖을 내려보던 민석이는
문득 어제 만나던 아저씨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굴려 아저씨의 병실로 갔습니다. 열려진 병실 문 사이로 아저씨가 보였어요. 아저씨 침대 옆 꽃병에는 노란 해바라기가 방긋 웃고 있었어요. 민석이구나. 아저씨는 문 밖에 있는 민석이를 보고 반가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한쪽에 있는 휴게실 의자에 앉았어요. 빗줄기가 점점 세차게 유리창을 두들기며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물리치료는 끝났니? 네, 조금 전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해바라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저씨는 해바라기를 제일 좋아해. 해바라기는 새들이 아프게 얼굴을 쪼아대도 언제나 밝은 곳만 보려고 해가 있는 쪽으로 제 얼굴을 돌리거든. 얼굴에 촘촘히 박혀있는 씨앗을 여물게 하려고 말이야.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빙긋 웃었어요. 아저씨의 웃는 얼굴은 정말로 해바라기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아저씨는 민석이의 안색을 살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드세요. 지쳐 잠이 드신 엄마를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하는 거 여들었거든요. 민석이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거렸어요. 아저씨는 가만히 다가와 민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는 녀석이 울기는 넌 꼭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법이거든. 이것 봐라. 아저씨도 그렇게 아팠었는데 이제 다 나았잖아. 그리고 엄마를 가엾다고만 생각하지 마. 그냥 엄마가 지금 너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아주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말이야. 앞으로 학교도 못 다닐 것 같고 모든 게 겁이 나요. 그래, 힘들 거야. 하지만 너 이거 아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은 여전히 있는 거란다. 민서가 슬퍼도 자꾸만 밝은 곳을 보려고 애써야 돼. 해바라기처럼 말이야. 아저씨 말에 민석이는 왠지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밝아지는 것만 같았어요. 아저씨는 언제 퇴원하세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후면 퇴원할 거야. 민석이는 그 후로 매일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속 아픔이 스르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선생님이라 그런지 언제나 민석이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는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열흘이 지나 아저씨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아저씨의 부인과 딸인 혜진이 누나도 여느 때와 달리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손을 잡고 있는 혜진이 누나에게 간호사 누나가 말했어요. 아빠가 퇴원하셔서 혜진이 너무 좋겠다. 중학교 2학년이라는 혜진이 누나는 간호사 누나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민석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민석이도 빨리 나아야지. 나처럼 매일매일 치료도 열심히 받고. 네, 아저씨. 퇴원하니까 기쁘긴 한데 이렇게 나 혼자만 가서 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나도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테니까 너도 힘내고 엄마 앞에서도 더 많이 웃으렴. 사람은 웃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란다. 알았지? 가끔 연락도 하고. 네, 연락 기다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가 퇴원한 날 민석이는 온종일 우울했어요. 아주 친한 친구와 헤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민석이는 가끔씩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편지도 몇 차례 주고받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간 아저씨가
민석이는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아저씨가 없는 병원 생활은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병세는 점차 좋아졌고 곧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도 받게 되었어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민석이의 마비된 양쪽 다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시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는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아저씨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전화번호를 잃어버려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책상 서랍을 뒤져 1년 전쯤 받았던 아저씨의 편지를 찾아냈어요. 민석이가 살고 있는 마석에서 아저씨가 사는 가평까지는 버스로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민석이는 아저씨 집 주소를 들고 흔들거리는 버스를 타고 무작정 가평으로 향했어요. 집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여기저기 물어보며 가다 보니 생각보다 아저씨의 집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름의 문패가 걸려있는 파란색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민석이는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어요. 아저씨! 아저씨!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아저씨를 부르자 방문이 열리더니 1년 전 병원에서 보았던 아저씨의 딸 혜진이 누나가 나왔어요. 누나는 깜짝 놀란 눈으로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저 이제 다리 다 나았어요. 누나는 살며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집에 계세요? 지금 안 계시는데 뒷산에 산책 나가셨어.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글쎄. 누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루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었어요. 따라와. 아빠가 산책 가 계신 곳을 알거든. 민석이는 환한 얼굴로 누나를 따라 나섰어요. 들길을 따라 10여 분쯤 걷자 푸른 소나무 오솔길이 나왔어요. 그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맑은 햇살이 떨어지는 곳에서 누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빠 저기 계셔. 누나가 손으로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누나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던 민석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묘소가 동그만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는요? 저기 누워 계셔. 퇴원하고 3달도 채 못 돼서 돌아가셨어.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병원에서 다 나으셨잖아요.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 병원에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신 거래.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어. 편지에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지낸다고 하셨는데. 맞아. 병원에서 돌아오셔서 한 달 동안은 학교에 나갔었으니까. 놀라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아빠가 먼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빠는 뒷산 오솔길로 산책 나간 거니까 아빠가 보고 싶으면 푸른 소나무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누나는 말없이 아저씨의 묘소를 바라보았어요. 민석이는 아저씨 묘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저씨를 생각하자 해바라기처럼 웃으시던 그 얼굴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걸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었던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은 여전히 있는 거란다. 민석아, 슬퍼도 자꾸만 밝은 곳을 보려고 애써야 돼. 해바라기처럼 말이야. 민석이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셨던 아저씨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태양을 향해서만 얼굴을 드는 해바라기처럼 아저씨는 민석이에게
늘 환한 쪽을 바라보는 마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밝게 웃을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곰 인형.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영이가 살고 있는 산동네에도 살포시 어둠이 내려앉아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영이 아빠도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막 들어섰어요. 하영이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 하영이 아빠는 하영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아파트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신 아빠의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어요. 아빠가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오자 하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곰인형 사줘. 곰인형? 하루 종일 할머니랑 둘이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하영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곰인형을 사달라고 떼를 썼어요. 나중에 사줄게.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지금은 아빠가 돈이 없거든. 아빠의 말에 하영이는 더 이상 곰인형을 사달라고 조를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아빠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애태웠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 아빠는 예전보다 한숨 쉬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아빠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도 늘 시름이 가득했어요. 그럼 나중에 꼭 사줘야 돼. 아빠는 말없이 하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도 조용히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환한 햇살이 산동네 곳곳에 쏟아져 내렸어요. 하영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느릿느릿 산동네를 내려가 구청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구청에서 노인들에게 도로 옆 화단 정리 작업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는 주택가 골목길로 천천히 들어섰어요. 그때 문득 할머니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눈이 동그랗고 까만 곰인형 하나가 슬픈 얼굴로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차인 듯 곰인형의 하얀 얼굴과 몸뚱이에는 검은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곰인형을 갖고 싶어 하던 하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때 묻은 곰인형을 주워들었어요. 하루 종일 거리에서 화단 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나무 밑에 놓아둔 곰인형을 자꾸만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커다란 빨래통에 물을 가득 퍼담았어요. 그리고는 지저분하게 때가 묻은 곰인형을 몇 번이고 다시 빨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빠느라 관절염을 앓고 있는 무릎이 저리고 아파 자주 무릎을 주물러야 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쪼그려 앉아 곰인형을 깨끗이 목욕시켰어요. 무릎이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무릎보다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길가에 버려진 인형을 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하영이가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끝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길에서 주운 곰인형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손에 힘이 솟았습니다. 할머니는 실망하는 하영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영이가 오기 전에 어서 더러운 곰인형을 깨끗하게 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젖은 곰인형을
뒷마당 지붕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영이가 보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말릴 작정이었어요. 따스한 햇볕이 고민형을 살며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잔뜩 물을 뒤집어 쓴 고민형이 할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고민형은 이튿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완전히 말랐습니다. 할머니는 고민형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세세히 살펴보았어요. 흉하게 묻어있던 더러운 때는 없어졌지만 누렇게 바른 색깔은 하얘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고민형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어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할머니는 하영이에게 눈처럼 새하얀 고민형을 사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방문에 기대앉아 먼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이 자꾸만 새하얀 고민형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앉아 있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우와, 고민형이다. 잠결에 들려오는 하영이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하영이가 고민형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고민형의 얼굴을 부비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이 고민형 너무 예뻐. 신이 난 하영이는 인형을 들어 가슴에 안아보기도 하고 쪽쪽 입을 맞춰 보기도 했어요. 하영이가 눈치를 못 챈 것 같아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하영이의 말이 듣자 할머니의 마음은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어요. 하영이는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서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왜 울어? 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좋아서 우는 거야?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손녀에게 제대로 된 인형 하나도 사줄 수 없는 처지가 너무도 가슴 아파왔어요. 하영이는 할머니의 야윈 뺨위로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영이가 할머니 눈물도 닦아주는구나. 할머니가 그랬잖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할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하염없이 하영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리는지. 어제 저녁 뒷마당 지붕 위에 벌렁 누워서 달빛에 몸을 말리던 고민형을 하영이는 보았던 것입니다. 고민형을 깨끗하게 빨기 위해 고생하셨을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하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영이는 품에 안긴 고민형을 바라보았어요. 그건 이 세상 어떤 인형보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소중한 선물. 선생님,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 아침 교무실에 앉아있던 이병구 선생님 앞으로 여자아이들 몇 명이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뭐 이런 걸 사왔어? 이병구 선생님은 아이들이 준 카네이션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꽃송이에 가만히 코끝을 대보았어요. 잠시 후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쪼르르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때 책을 들고 교무실 한쪽에 서 있는 선영이가 보였어요. 이병구 선생님은 선영이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꽃다발과 선물을 책상 아래로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선생님에게 다가온 선영이가 꽃다발을 한번 흘끗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요. 말씀하신 책 도서관에서 가져왔어요. 그래, 고맙다 선영아.
선영이는 머뭇머뭇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께 선물 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선영이는 이렇게 선생님 심부름도 잘해주는걸. 수줍게 미소 짓던 선영이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울 무렵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런. 이병구 선생님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우산이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교무실에 앉아 한동안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비는 그치지 않고 빗줄기는 더 굵어져만 갔습니다. 교무실에 나온 이병구 선생님은 할 수 없이 빗속으로 성큼성큼 나섰어요. 손에 들고 있는 쇼핑백 속에 꽃과 선물이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준 아이들에게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선영이는 선생님에게 다가와 우산을 받쳐주었어요. 선영이 우산 가지고 왔네. 혹시 가족 중에 기상청 다니는 사람 있니? 오늘 비 오는 줄은 어떻게 알았어? 이병구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비 올지 모른다고 엄마가 아침에 챙겨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여태 왜 집에 안 갔어? 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거 돕느라고요. 정말 고맙다. 선영이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어요. 그러나 이병구 선생님은 알지 못했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선생님이 우산을 안 가져오셨을까봐 선영이가 교무실 앞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는 사실을. 버스 정거장 앞에서도 선영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아, 저기 선생님 타는 버스가 오네. 나 먼저 간다.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선생님, 이 우산 선생님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선영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거절하실까봐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아니야, 난 버스에서 내리면 집이 가깝거든. 우산 없어도 돼. 선생님, 비 맞으면 안 되세요. 그리고 선물이 비에 젖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선영이 네가 비를 맞을 수는 없잖아. 선물은 비에 젖지 않도록 선생님이 신문으로 잘 덮을게. 이병구 선생님은 따스한 목소리로 선영이를 타일렀어요. 그래도 이 우산 선생님이 가져가세요. 아이들이 준 선물 비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은 여기서 금방이에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영이는 멋쩍게 웃으며 다급히 인사를 하고는 우산을 남겨둔 채 빗속을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이병구 선생님이 몇 걸음 따라갔지만 선영이는 이미 저 멀리 달려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선영이는 그날 많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다른 아이들이 준 선물이 비에 젖을까봐 우산을 남겨둔 채 빗속을 뛰어갔어요. 선영아, 선생님은 이 선물들보다 그런 네 마음이 훨씬 더 고맙단다. 버스 한 대가 빗줄기를 헤치며 달려와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병구 선생님은 버스에 타는 것도 잊은 채 선영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슬기 방죽. 해님도 아직 잠에 빠져있는 이른 새벽입니다. 서정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채 달아나지 않은 잠기운이 눈꺼풀을 자꾸만 끌어내렸지만 서정이는 기지개를 켜며 조용히 다락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얼굴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한
커다란 물안경을 꺼내 살며시 앞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에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봉숭아꽃과 분꽃이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서정이는 장독대 옆에 놓여있던 소쿠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깨지는 않을까 방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정이는 마을 앞 샛강으로 향했어요. 길은 온통 짙은 물 한 개에 묻혀버렸습니다. 강가에 우뚝 솟아있던 벼락바위도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어요. 며칠 전 큰 비가 와서인지 마을 앞 샛강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윗마을 다슬기 방죽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는 흐릿하게나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다슬기 방죽은 윗마을에 있는 작은 뚝인데 워낙 다슬기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정이가 폴짝 건너가는 소리에 놀랐는지 징검달 위에 앉아있던 꼬마 자라 한 마리가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기어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다슬기 방죽에는 다슬기가 여기저기에 셀 수 없을 만큼 깔려 있었어요. 서정이는 바지를 무릎 위로 한껏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낡고 커다란 물안경을 얼굴 전체에 덮어쓰고 물속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어요. 다리를 휘감으며 올라오는 찬기가 등줄기까지 타고 오르는 듯 했어요. 쓱 물속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물속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새벽 찾아온 낯선 손님 때문에 작은 소가리 한 마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잽싸게 바위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서정이는 얼굴을 담그고 서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속에 깔려있는 다슬기들을 하나하나 잡기 시작했어요. 푸! 서정이는 다슬기들이 한 주먹 모아지면 그제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다슬기를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워낙에 다슬기가 많아서인지 소쿠리 하나를 채우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고기요! 이웃마을 어딘가에서 부지런한 첫닭이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놀랐는지 해님이 반짝 눈이 뜨면서 어느새 여린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하나둘씩 물 위에 내려앉아 빛나고 있었어요. 물속을 몰려다니던 피라미들이 서정이의 발목을 톡톡 건드리며 지나갔어요. 강 건너 숲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서정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서정이의 소쿠리는 다슬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다슬기를 잡게 되어서 서정이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서정이는 물에서 나와 걷어올린 바지를 내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마을 앞 샛강 쪽으로 내려갔어요.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비릿한 물냄새를 풍긴다 싶더니 살며시 물 한 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커다란 벼락바위와 그 옆 작은 애기바위의 모습까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샛강에 도착하자 서정이는 내렸던 바지를 다시 걷어올리고 애기바위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날이 밝아서인지 마을 앞 강물은 다슬기 방죽처럼 그다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매, 엄매. 현수는 집 쪽에서 송아지의 앳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정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시든 풀잎처럼 날개색이 누렇게 변한 방앗개비 한 마리만 이른 아침부터 툇마루 위에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서정이는 조용히 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개어놓지 않은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너무 일찍 일어났던 탓인지 저절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물이 좀 빠졌을 테니 요 앞 샛강에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평생 가난을 등에 지고 살아온 엄마는 요즘 몸이 아파서 목소리에 더욱 힘이 없었어요. 어서 내가 일어나야 할 텐데 무릎도 시원치 않은 당신을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있으니. 아빠의 서글픈 목소리는 이내 기침 소리로 변했습니다. 아빠의 기침이 가라앉을 무렵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뒤에 낡은 대문을 밀고 집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정이는 생각했어요. 지금쯤 엄마는 강 쪽으로 펼쳐져 있는 올망졸망한 논매기들을 가로질러 애기바위 쪽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정이의 눈앞에 샛강을 향해 걸어가는 엄마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요즘 들어 서정이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아빠가 병을 얻은 후 엄마의 얼굴에 부쩍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농사일에 짬짬이 다슬기를 잡아 어려운 살림에 보태곤 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서정이는 엄마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런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엄마는 어린 서정이가 물에 들어가는 일만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릎 관절이 아파 한쪽 다리는 제대로 구부리지도 못한 채 힘들게 다슬기를 잡는 엄마를 볼 때마다 서정이는 늘 가슴이 아파왔어요. 이불 속에 누워 한참 동안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서정이는 갑자기 피식 웃었어요. 지금쯤 마을 앞 샛강에 깔려있는 수많은 다슬기들을 잡으며 한없이 기뻐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다슬기가 많지? 엄마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환하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그것들이 모두 서정이가 잡아다 놓은 다슬기들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 서정이는 윗마을 다슬기 방죽에서 잡아온 많은 다슬기들을 엄마가 늘 가는 마을 앞 샛강 애기바위 근처에 몰래 뿌려놓았거든요. 내일도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서정이는 문득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뭉클한 것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왠지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어른들은 이런 마음을 희망이라 부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마음 착한 서정이를 칭찬이라도 하듯 톡톡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